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저자 IMF 정지영입니다. 산남 5구역의 경관심의가 통과됐다는 건 심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관심의라든지 어떤 그 건축심의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통과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가시화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한남 5구역의 경관심의의 통과는 한강뷰와 뒤에 있는 남산에 또 어우러짐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남 5구역에서 경관심의 통과는 나중에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 인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한강뷰의 경관심의가 중요하냐면 50층이냐 30층이냐 이런 말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 30층의 기준은 주변 그 서울시 주변에 있는 산의 높이랑 비슷한 그 크기로 가야 된다. 너무 높게 지면 안 된다. 사실 지금 한강뷰의 50층 같은 경우에는 첼리투스랑 그다음에 트리마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쑥 튀어오르는 그 건물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 아니면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강뷰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안에서도 가장 그 한강뷰를 가장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가 통과되고 한강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경관심의, 그 다음에 건축심의, 그리고 높이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의미가 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후로 심의, 그러니까 건축 심의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건축 심의는 건축, 그러니까 몇 층까지 짓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상당히 많이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건축심의가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통과되지 않는 게 바로 잠실주공 5단지죠. 잠실주공 5단지는 사실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50층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조감도,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할까, 공모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지? 네네. 네. 그 디자인 공모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정말 돈을 들여서 공모전까지 해서 이렇게 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강뷰의 건축심의, 경관심의가 통과됐다는 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금 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재개발 중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재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조합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거정비 지수제라고 해서 어떤 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그 지수가 어느 정도가 넘어야지만 오케이, 조합 설립 인가 나서 재개발을 진행해. 그렇지만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조합들이 많았죠. 사실 이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거의 이제 구역들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신속 통합 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통과하지 못했던 구역들이 속속 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유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로는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이 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들의 75% 동의가 있어야지 조합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 인가, 사업시 인가 같은 경우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면 조감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조감도가 가시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그 조감도를 보고 마음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는 그렇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일반 분양분이 수익이 이렇게 나. 그래서 계산을 끝나는 과정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딱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 인가 전후가 상당히 메리트 있다, 보인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자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또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시화적인 거는 사업시 인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지정만큼도 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동안 구역들이 지정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구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어떤 구역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기 재개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지금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보이지 않잖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전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많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포레미안 프로지오도 재개발 아파트고요. 그리고 옥수동에 있는 그 아파트들도 다 재개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서 양 옆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염리동에서도 염리 4구역, 5구역에서도 동의를 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 곳은 100%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지금 똑같은 빌라에 살았던 옆집 엄마는 지금 새 아파트고 나는 지금 빌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저 집처럼 이렇게 큰 멋진 집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좋은 땅으로 변한 거죠. 예전에는 조금 낙후되고 오래되고 그런 주거지들이 계속 탈바꿈을 되면서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초기 재개발이 가장 좋다. 가성비적으로라든지 수익률적으로 좋다. 단계로 진행할수록 마지막 단계까지를 가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앞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서 75%잖아요. 그래서 75%를 넘을 수 있는 여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도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거든요. 동의서 진구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 진구를 받는데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75%면 4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요.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가는데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장의 차이로 정말 조합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조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주민의 의지, 주민의 동의율이 조금 높은 구역이라면 바로 간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하도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서 사업성이 좋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이제 그 조합원들의 열의, 의지, 그 다음에 동의율 이런 것들로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사실 75% 동의돼서 조합 설립됐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5%가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파가 찬성파가 되고 찬성파가 반대파가 되는 게 이 조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쁘게 새 집을 짓기로 했는데 반대되는 요소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크다면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고점이다, 많이 올랐다. 재건축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보면 저는 덜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규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그냥 막 그 일반 구축 아파트처럼 살 수가 없거든요.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양도 좀 적고, 그리고 사실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입주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그런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장치가 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됐다. 아직 덜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동에 보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지만 신천동 바로 앞 길 건너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오르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재건축은 나라에서 규제해 주기 때문에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15 구간이 사실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대출이 0%,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오는 그거를 보면 누가 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15억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고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고 갈아타기 위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밑에 이제 15억 아래로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9억 아래까지는 40%,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은 20%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15억이 다 넘어요. 그래서 지금 15억, 그러니까 대출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봤을 때는 지금 용산구 안에서 이촌동인데요. 이촌동은 한강뷰는 다 재건축, 한강뷰 바로 2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4호선 이촌역 근처에는 리모델링 단지가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단지가 또 될 것 같고요. 송파구는 지금 잠실동, 그러니까 우리가 송파구를 두 개로 권역으로 나누면 잠실, 안잠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실동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고요. 송파구 내에서도 문정동, 방이동, 뭐 가락동 이 인근에 그러니까 그 소규모로 이제 지어진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200세대 이상이 돼야지 재건축이고 200세대 아래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단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사두는 거, 갭 투자로 하면은 사실상 돈을 적게 들이고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도 지금은 장벽이 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단계는 안전진단,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안전진단 끝내고 정비구역 지정인데 안전진단을 통과한 2개의 단지만 있고 그 뒤에 단지는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가니까 차근차근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형 평수로는 또 들어갈 수 있다. 15억 넘어가지 않는 아파트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가성비 대비, 가성비라기보다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의 재건축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상계주공이 되겠습니다. 상계주공도 사실 평형이 10평대, 20평대, 30평대로 되는데 10평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로 하면 3억 정도면 사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여기가 될까요? 라는 의문을 저도 몇 년 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재건축 열차는 출발했다. 그러니까 30년 연한이 되는 게 계속 스탑이 되고 있는 거예요. 30년 연한이 되면 그 기차가 거기서 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되면 통과되는데 지금 적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지금 상계하고 목동은 88년도에 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왕창 또 조합 설립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또 이주의 문제, 그리고 세입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속도를 조절한다는 건 언젠간 된다라는 그 가정에서 출발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등기, 그러니까 새 아파트 등기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전 10년부터 20년부터 보유했는데 난 억울하다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을 제외하고 지금 그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다면 내가 매도 타이밍에 그만큼의 또 수익을 붙여서
양도 금액을 붙여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은 이때까지 집을 한 번도 안 팔아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됐다고 그래서 돈 더 많이 냈어요? 아니죠. 거기에다가 돈을 얹어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이거든요. 그만큼 금액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성비 따지면, 수익률 따지면 재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개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 10%, 20%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정말 너무 오래되고 열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입주를 한 거가 조금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입주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아이 학교라든지 직장 문제로 거기에 만약에 거주하지 못해서 또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입지 분석을 했을 때 입지는 재건축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 입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들어서는 거,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거의 상승폭은 너무나 다르죠. 투자로 적합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여기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가 건물이라든지 근생,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로 매수를 하게 되면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1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상가를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사서 월세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또 상가와 아파트가 되면 또 엄청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긴 시간을,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어느 세월에 이 좋은 것을 자녀만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특화된 상품을 집중한다면 조금 노후에 어떤 주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형 상품을 또 같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분당 같은 경우 지금 1기 신도시가 딱 30년 연한이 됐습니다. 이제 기차가 30년 연한에 섰는데요. 이제 그것이 재건축으로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경기도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하고 가장 가깝고 서울 세권이라고 부르는, 서울과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게 성광, 안수, 그러니까 성남, 광명, 안양의왕, 수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좋아서 뽑은 것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입지에서 또 새 상품이 되니까 또 시세가 또 점프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원구랑 수정구가 예전에 성남의 구도심이었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워낙 신도시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하고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바로 수정구와 중원구인데요. 거기서 또 너무 낙후돼서 정말 그 작은 주택으로 형성돼 있던 것이 대규모로, 거기는 대규모로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203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2030 계획은 10년을 내다보고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정비 계획을 잡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차례로 정비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도 마찬가지로, 광명은 모든 동이 새 아파트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동네인데요. 정말 광명동은 광명 뉴타운, 철산동은 철산지구, 철산 주공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직동이라고 광명 역세권
아시죠? 그리고 3기 신도시인 광명시인 보금자리도 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가운데 끼어있는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30년 연한이 된 중층 아파트로 대해서 자치적으로 또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광명은 모든 동이 새 아파트로 변하는 동네이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여의도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또 직주 근접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 의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중심, 요즘에 인덕원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뜨거웠던 인덕원역을 안양과 의왕이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도 활발하게 되는데요. 평촌 신도시를 뺑 둘러서 바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안양도 마찬가지로 2030 계획으로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은 수원역 인근에 정말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라고 불리는 정조대왕께서 지은 수원이잖아요. 신도시이지만 그 신도시가 정말 낡아져 있기 때문에 오래된 도시다 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활발하게 됐고, 분양도 너무나 잘 되고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고, 거기가 이제 수원이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닌가 싶더니 그 축은 동쪽으로 또 움직여서 동수원 인근으로,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인근으로 해서 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도로 생각하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고, 뭐 대본을 준비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사실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지금 아직 안 되지만 나중엔 되겠다 이러면 이게 재건축의 물결일 수도 있고 재개발의 물결이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는 재미어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짜 옆에서 잘 되면요, 배가 아파서라도 뭐든 합니다. 집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거기도 30년 연한이 되고 노후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대한민국 10년 동안에는 계속 불리워질 이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노후화된데, 그리고 제가 소방차로 구별을 했었는데요. 재건축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고 재개발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접도율이라고 해서 너무나 따닥따닥 집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골목길인데 사람 하나 지나가기 힘든 골목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 여기 되겠다. 그런데 빌라 분양이 딱 보이면 이게 빌라 분양이 되면 신축이 들었으면요, 노후도가 깨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양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막 고추 말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래 사시다가 자기는 내 생에 언제 새 아파트,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보면 그 동의서를 진구하는 밝은 곳이 있으면서 또 반대 세력도 또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의 프랜카드랑 찬성하는 프랜카드를 보면서 어디가 힘겨루기를 하는지 현장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탈바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곳이 저랬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면 실망하세요. 왜냐면 저런 빌라를 내가 10억 주고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거기에 있는 주택들을 싹 밀고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이라도 가능해요. 바로 옆에가 마레프야, 바로 옆에가 그랑자이야, 막 이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데,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안 들었으니까 사실 시세 체크라든지 가시화된 게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서 딱 그런 물건들을 보고 주변에 대장 아파트, 거기를 가서 그 동네에 그런 인심,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멋지게 변할 거라고 상상하고 오셔야 됩니다. 가서는 절대 못 사요. 아니, 예전에 뭐 페인트칠도 안 하잖아, 일부러. 그러면 저렇게 낡은 아파트.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장을 갈 때 우중충한 날, 아니 밝은 날 가라고 얘기해요. 밝은 날.
그리고 택지지구 있잖아요. 그 동탄 이신도시나 판교는 우중충한 날 가라고 그래요. 너무 예뻐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보니까 어두운 날 가고 재개발 재건축은 좀 밝은 날 가서 와야 된다. 인천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신미양요라든지 이렇게 외세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리고 인천항이 가장 먼저 발전했잖아요. 이퀄 오래된 주택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중구가요, 바로 중구, 동구. 그러니까 동구가 좀 동쪽에 치우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이 그 세력이 그게 발달이 되면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생긴 게 서구 계양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7호선, 1호선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7호선인 상공역 인근에 정말 상공 뉴타운처럼 엄청나게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구역들이 있고요. 부평역은 GTX 신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빌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도 새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주해서 시세가 되면 와, 인천이 저 가격? 이것이 반드시 2년 뒤에 나올 기사 제목입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낡은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됐다가 최근에 서울에 밀려 들어오는 수요로 인해서 또 재개발이 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지역을 보면 딱 떠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구역들 중에서 3대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공역 인근에 있는 상공 6구역, 그리고 같이 상곡 도시환경정비구역, 그 다음에 부평역 인근에 부천 SK 해무로인데요. 거긴 북에서초 인근 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동구에 있는 상인초 주변 구역들이 있습니다. 상인초 주변 인근 지역에 또 구역이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나중에 가장 인천을 리딩하는 단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개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정 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지방이야 뭐 재개발 재건축 되겠어? 그게 아니죠. 지방 도시는요, 예전에 조선 시대보다 삼국 시대 이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경주에서도 포항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광역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도시고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부산광역시가 정말 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시장님이 바뀜으로써 재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을 긋지 않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도 주민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걷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너네 괜찮네? 그래, 그러면 3분의 2 동의 가져와봐. 내가 지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정을 하게 되는 효과는 그 뒤에 조합 설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제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산에 화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선을 긋고 다니는 화가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노드뷰를 보고 실제적으로 갔을 때, 와, 6.25 이후로 정체되어 있는 도시다. 도시인 그런 구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부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고는 주택시장을 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구도 활발하게 됐다가 이제 수성구는 예전에 지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신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2030 계획에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될 만한 곳들이 나왔거든요. 수성구의 남쪽 부분에 있는 30년 연한이 돼가고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북구의 신천 인근에 또 재개발 구역이 또 지정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순환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방도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방이 싼 거 같죠? 근데 싸질 않습니다. 왜 싸지 않냐면 우리가 보면은 맨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산다는 거는 뭐 세입자를 끼거나 대출을 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세가 싸다 보니까 투자금이 사실 서울에 3억이 드는데 부산에 3억이 들어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투자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이라면 내 집 마련의 차원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천은 드립니다. 큰 것도 있는데 초기 단계는 항상 이게 좋은 곳이 비싼 거 아니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재건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 단독, 다가구 딱 보니까 어디가 싼 것 같아요? 빌라가 싼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빌라는 싸지만 또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만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도로, 땅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투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값은 올라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자금이 점차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부산이나 여러 가지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축이었다가 신축으로 되면서 상승분이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람은 불더라도 제가 여기서 다 정리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 거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정리해 본 결과 몇 군데 별로 안 된다라는 거죠. 조합 설립까지 가기가 힘든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돈 더 내서 신축되라고 하는데 많이 내.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신축으로 변하면 값이 엄청 올라. 그게 바로 요즘 수지구죠. 수지구 중에서 그 성봉역 롯데캐슬이 15억까지 치솟고 있으니까 나는 구축이라서 5억이요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내가 2, 3억만 들이면 신축되면 더 많은 상승분. 그러니까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시세를 받쳐주는 곳이 있다면 리모델링도 괜찮은 거죠. 지방에서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실 리모델링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SRT, KTX라고 이렇게 막 썼는데요. 이거 지우라고 했어요. 사실 SRT급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걸 하냐. 재건축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가 있고요. 재건축하고 싶지만 빨리 하고 싶어서 하지만 거기서 보면은 75% 동의. 그 조합원의 동의,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새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밀고 동호수 추천받아서 좀 다른 층으로 또 배정을 받잖아요. 리모델링 그렇게 되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살던 공간을 앞으로 뒤로 연결하든지 수직 증층을 하게 되는데 위쪽에 2, 3층을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시 수평 증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지역을 좀 더 넓게, 그러니까 뭐 동굴 구조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아주 긴 구조로서 구조가 좀 안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호수는 잘 나오고 나는 별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체가 많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첫 번째 리모델링 1호가 있는데요. 한솔주공 5단지입니다. 분당에. 거기도 지금 아직 안 되고요.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늦게 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새 아파트는 시세가 엄청나게 치솟고 그런 곳은 또 대안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 못 가면 대안으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고 정말 그 재건축 재개발로 한번 따져봤다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대안으로 선택하는 거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망은 나라 때문에 전망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규제가 됐다가 잠시 동안 주춤했다가 또 오르는 형국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를 요소, 내릴 요소를 봤을 때 내릴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방도 마찬가지로 되게 활발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틈새 시장의 상품들이 또 치고 올라오니까 제가 만약에 지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혼자 읊조립니다. 서울 또 오르겠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고 오르면 서울 와서 이제 서울은 어떤 투자 가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에셋 파킹이라고 하거든요. 안전 자산의 의미로 이제는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희소성이 너무나 많죠. 그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때문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규제로 인해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 구간이 지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근 5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빨리 그 신속 통합기에 그러니까 패스트 구조로 한다고 해도 최소 5년 이상 돼야지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없고 서울이 없어서 3기 신도시가 된 거죠.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기, 2기, 3기가 왜 나왔냐로 보면 서울에서는 살고 싶지만 또 없으니까 그렇게 대체적으로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어떤 가시화되고 확정되고 그러면 또 서울의 집값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외부 요인, 뭐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아니었을 때 아닌 이유로 집값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기 신도시가 입주할 91년도, 90년부터 93년까지 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한꺼번에 공급된 게 되게 많았고요. 2기 신도시는 진짜 넓은 그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공급이라는 걸 계속 시그널을 줬지만 지금도 2기 신도시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 규모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서울의 집값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쁨이 뭐냐면 내가 누렸던 기쁨을 그 상대방도 느끼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선택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주변은 거의 무주택자가 없고 다 유주택자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뭐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입주권으로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 한 30대 초반 싱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청약 공부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플랜을 다 정해서 뭐 이렇게 저한테 리포트를 제출해서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대안 중에서는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다른 부동산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또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를 하고 그분이 청약을 안 기다리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 한 번 임장을 가서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제가 그랬죠. 잘했다. 근데 뭔지도 몰라요. 말 안 들어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거든요. 내 집 마련하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결혼보다 더 큰 결정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은 그냥 이혼해도 되는데 이거는 집은 팔 때까지 그렇게 되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데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내 집 마련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장애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커피 사 먹으러 갈 때도 결정장애고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메뉴 선택하는데도 결정장애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결정 같은 경우에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뭐 수익을 많이 내고 그게 목표인데 제 목표는요 금매를 만났을 때 0.5초 만에 계좌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만큼 저도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에 용기인데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정말 공부한, 그러니까 확신한 용기, 확신에 찬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의 차이고요. 그리고 또 초심자의 행운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지르면서 배운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실수했을 때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복귀하면서 또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정말 확신에 찬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삶의 목표는 제가 닉네임으로 I'm happy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고 제가 2011년도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변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때 한동안 병에 걸린다는 거는요, 근로소득의 멈춤을 한번 느껴봤거든요. 뭐 남편도 직장 다니고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근로를 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정말 I'm happy.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후도 또 알차게 남편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 삶의 목표고요. 사실 더 많이 확장되고 뭐 회사들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여력이 안 됩니다.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확장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는 목표를 갖지 않아도 일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삶이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다가 강사도 됐다가 글도 이제 작가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여러 가지 확장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덕업일치인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사는 거. 그게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여생을 마무리하는 거.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목표인데요. 하면서 힘든 점도 있죠. 그렇지만 그 힘든 점을 이렇게 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안분자족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